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가장 힘든 싸움이었고, 제가 꿈에서도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4세대 N02가 가장 저한테는 힘든 항암제였어요. 지금도 사실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데? 라고 하지만 제 몸속에선 전쟁이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난이도로 따진다면 저는 N02가 가장 힘들었다. 저도 유방암 카페에서 N02를 하게 됐을 때 N02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찾아봤고, 약학정보원에 들어가서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다들 그렇게 부작용에 대한 게 적다라고 하셔서 저도 내심 기대를 했는데, 사실 가장 힘든 싸움이었고 제가 꿈에서도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힘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우선 약학정보원에 들어가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간 수치, 신장 수치, 그리고 심장에 독성을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에 걸맞게 후중구 수치, 백혈구 수치 떨어지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제 간 수치와 신장 수치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간 수치랑 신장 수치가 안 좋아지면 몸에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먹을 수가 없고 구역감이 심해지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 점막의 손상도가 높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온 것처럼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고, 구역감, 오심, 그다음에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잠을 잘 때도 나타나고 앉아 있을 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그 느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부작용 방지제를 계속 주지만 그런 부작용 방지제들이 거의 다 정신과 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줬던 약이 맥페란인데, 맥페란은 파민과 세레토닌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의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먹으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밤에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낮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심하니까 낮에는 또 싸워야 되고, 또 그거 맥페란으로 또 해결이 안 될 때는 또 새로운 약을 주셨는데 그거는 거의 조현병 약이었어요. 그래서 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조현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얼만큼 또 저를 깔아앉힐 걸 알기 때문에 약이 선뜻 손에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방지하는 그런 약을 먹어도 일시적이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따뜻한 미지근한 물만 먹어도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얼음을 물고 있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대체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시적이어서 힘든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변에서 계속 거품이 나오고, 소변을 누울 때 너무 아프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니까 알 수 없는 진물이라든가 두드러기 반응, 그다음에 또 몸이 간지럽고, 지금은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약을 다 타왔는데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약을 먹으면 제가 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항암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한 3, 4개월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N02 1차를 하고 났을 때는 우선 개두술을 하고 난 다음이었고, 감마나이프를 하고 난 다음이어서 사실 이게 뇌수술에 대한 후유증인지 지금 현재 임상하는 항암에 대한 부작용인지가 잘 확연히 판단이 되진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2달 정도로 누워 있었고, 스테로이드제를 하루에 24알씩 거의 한 달을 먹었고, 그 다음에 12알, 8알, 4알 이렇게 줄여서 거의 2달 정도 스테로이드 먹은 상태여서 이게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응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거의 한 달 정도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도 각도로 침대를 세워놓고 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뇌에 부종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잠을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부작용에 대한 이슈보다는 제가 잠을 온전히 자느냐에 대한 이슈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항암이 2차 정도 지나고 났을 때부터 이제 부작용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부작용이 이제 가장 심각했던 거는 온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 타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속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 없는 타들어감, 밖에서는 누가 팔을 잡으면 확 화를 낼 정도로 피부가 다 예민해진 상태여서 잠을 자다가 뒤척이면 제가 뒤척이는 그 느낌 때문에 일어날 정도로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진통제를 먹으면 그때뿐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완화요법으로 좀 보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먹는 것도 최대한 안 먹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덜 데미지를 입는 방법을 고민하기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에너투를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투 누가 부작용 적다라고 얘기하면 그 밑에 댓글 진짜 10개는 달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좀 심하게 느끼는 부작용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이 점막 손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서 구역감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후룸라이드를 계속 타는 느낌이에요. 그 후룸라이드 이렇게 배꼽 빠지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철렁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에너투가 심장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기 전에 심장 초음파를 꼭 하는데 심장 초음파에 대한 이슈가 항상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원래 부정맥을 가지고 있고 심장의 맥박이 빠르지 않아요. 서맥이라고 하고 빈맥이라고 하는데 맥이 느려서 제가 더 잘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번 뛰고 한 번 안 뛴다거나 심장이 가끔씩 쿵쿵 이렇게 내려앉는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항암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1시간에 한 2,000번 정도 느끼면 오라고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느낄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고, 3주마다 항암을 할 때 사이클은 항암을 한 첫날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날이 가장 컨디션이 좋고요. 4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부작용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항암을 했으면 목금토까지는 괜찮다가 일요일부터 이제 부작용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발열이 난다거나 구역감이 난다거나 어지럽다거나 깔아앉는다던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막 발현이 되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좀 살아나다가 이제 다시 항암날이 되면 또 반짝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런 사이클이어야 되는데 제가 에너투 한 10차까지 하는 동안에는 때린데 또 때리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점막 손상이 아직 완화가 안 된 상태에서 또 항암이 들어가니까 이제 데미지가 점차적으로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누적이 너무 됐을 때 제가 이제 교수님께 기부업을 했죠.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 교수님이 일주일 연장을 해주셔서 굉장히 달콤한 일주일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너무 잘 먹고 회복이 잘 돼서 다시 항암을 할 때 오히려 좀 수월했던, 환우분들도 너무 힘드시면 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암을 계속 쉬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스킵하는 것은 교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실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을 교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는 달콤한 몸을 회복하는 한 주를 맞으시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한 주를 그렇게 맞이해 봤더니 약간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번 정도 또 치트키를 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좀 상황이 좋은 것도 4주마다 항암을 한 2번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회복력은 진짜 빠르다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치병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거에 대한 후회는 따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면 그것은 추억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부작용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또 1년 후에 지금 오늘 돌아보면 또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항암 때문에 힘드시고 또 어떤 암성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그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바라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힘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어서 지금 치병 생활하는데 많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암 환우를 가진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디어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무 좋다, 이거 먹어서 완치됐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너무 드라마틱한 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까운 내 가족과 지인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정말 온갖 진귀한 선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환자가 그것을 선택하기까지 과정에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자기 몸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무엇인가를 선물해주고 제안하시기보다는 환자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과정에서 좀 열어두고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알려주는 선까지만 제안을 해보시고, 환자가 그것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때는 좀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선택하는 과정도 힘들고, 또 한 번 선택을 했으면 또 후회도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그 후회하는 과정 속에서 또 남 탓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제안하실 때는 조금 고민하시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드라마틱한 것은 나한테 딱 맞는 퍼즐은 정말 만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한테 맞는 항암제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자연치유를 계속 했었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언젠가는 항암을 멈출 거예요. 저도 이 항암을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진 않아요. 근데 급한 불은 항암으로 끄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고, 급한 불을 항암으로 끄지 않고 가면 자연치유로서 급한 불을 끄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완화요법이라든가 유지요법으로는 자연치유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좋은 것이 맞지만, 이미 암이 활성화된 단계에서는 자연치유가 오히려 환자분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분들이랑 가족분들은 그 환자분을 열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